2026년 현재의 이스라엘 거리를 걷다 보면 아주 기묘한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눈부시게 발전한 첨단 기술의 성체입니다. 텔아비브의 세련된 카페에서는 젊은 창업자들이 인공지능과 우주산업의 미래를 논하고, 거대한 고층 빌딩들은 지중해의 맑은 태양빛을 반사하며 빛납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일상 이면에는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짙고 무거운 그림자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스마트폰 화면입니다. 이 첨단 국가의 국민들이 가장 강박적으로 확인하고 의존하는 애플리케이션은 내일의 날씨 앱도 화려한 주식 거래 앱도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미사일과 무장 드론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적색 경보 알림 앱입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단 15초에서 1분 안에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가장 가까운 콘크리트 방공호로 뛰어들어야 하는 삶. 마시던 커피를 탁자에 남겨둔 채, 운전하던 차를 도로 한가운데 세워둔 채 땅속으로 숨어야 하는 일상. 이것이 2026년 중동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막강한 군사력과 핵무기까지 보유한 이스라엘의 진짜 얼굴입니다. 2023년 10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그 참혹했던 사건 이후 외부의 관찰자들은 이 압도적인 무력 충돌이 곧 어떤 식으로든 결말을 맺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화력이 모든 위협을 빠르게 짓눌러 버릴 것이라는 시각이었죠. 하지만 3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형태를 교묘하게 바꾸어 북쪽 국경의 레바논, 남쪽의 가자지구, 그리고 더 먼 동쪽의 이란에 이르기까지 끝을 알 수 없는 다면적인 소모전으로 굳어졌습니다. 매일 국경 너머로 포탄이 오가고 사이버 공간과 사람들의 심리적 전선에서 숨막히는 전투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국가가 품고 있는 아주 거대하고 서늘한 모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척박한 땅에 굳이 국가를 세운단 하나의 절박한 이유는 바로 생존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며 핍박받고 학살당해야 했던 공포의 굴레를 영원히 끊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의 자비에도 기대지 않고 오직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완벽한 피난처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밀한 감시망과 높은 장벽을 세웠고 아이언돔이라는 경이로운 방공망을 하늘에 덮으며 누구도 함부로 건널 수 없는 철옹성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노력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유대민족의 절대적인 안전을 위해 설계된 이 국가가 역설적이게도 현재 지구상에서 유대인에게 가장 위험하고 불안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두려움을 끝내기 위해 만든 약속의 땅에서 두려움은 오히려 매일 체제화되고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요새 안에서 보호받고 있지만 동시에 그 요새 안에 영원히 갇혀버린 수감자처럼 살아갑니다. 밤하늘의 로켓을 요격 미사일이 부수며 화려한 불꽃을 터뜨릴 때마다 사람들은 안도하면서도 뼈저리게 절망합니다. 그것은 완벽한 방어의 증명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여전히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수천 년의 염원을 담아 세운 국가가 이토록 벗어날 수 없는 안보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많은 이들은 이 끝없는 분쟁이 고대부터 이어져 온 종교적 증오 때문이라거나 일방적인 탐욕 때문이라고 쉽게 단정짓곤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짊어진 딜레마는 뉴스 화면에 파편화된 폭발 장면들만으로는 결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26년에 이 숨막히는 교착 상태를 온전히 직시하려면 하늘을 나는 드론의 궤적에서 잠시 눈을 떼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역사의 지층 아래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겹겹의 장갑차를 두르고 세상을 경계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근원적 두려움을 이해하려면 오늘날의 뉴스 속보가 아니라 3000년 전에 쓰인 피 묻은 차용증을 다시 들춰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중동 지역의 끊임없는 뉴스 속보를 접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대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과 아랍인, 즉 이슬람교와 유대교는 무려 3,00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 동안 단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영원한 전쟁을 치러왔다는 믿음입니다. 세계의 많은 언론과 사람들은 종종 이 복잡하게 얽힌 영토 분쟁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성경의 오래된 구절을 인용하거나 고대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피할 수 없는 종교적 숙명론을 들먹이곤 합니다. 마치 중세의 십자군 전쟁이 현대의 무기만으로 교체된 채 끝없이 이어지는 결코 좁혀질 수 없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지점에서 매우 불편하지만 묵직한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더 나아가 중동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피비린내 나는 폭력의 악순환은 결코 고대 문서에 적힌 신의 계시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전쟁은 지극히 근대적인 세속적 욕망과 국가를 세우려는 민족주의가 물리적으로 충돌한 결과물입니다. 물론 이 척박한 땅이 가진 엄청난 역사적, 종교적 무게감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좁고 신성한 공간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라는 세계 3대 유일신 종교의 성지가 기적처럼 혹은 잔혹한 저주처럼 한 곳에 빈틈없이 포개져 있는 장소입니다. 시간을 한참 거슬러 기원전으로 올라가면 유대인들의 조상인 고대 이스라엘 왕국이 바로 이곳에 찬란한 성전을 세웠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압도적인 무력에 의해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즉 대추방의 시대를 맞이한 이후 이 땅의 주인은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지도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채 타국을 떠도는 유랑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2000년의 기나긴 공백기 동안 이 땅은 결코 주인을 기다리며 비어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랍인들이 들어와 깊게 뿌리를 내렸고 수세기에 걸쳐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와 삶의 터전을 단단하게 일구어 나갔습니다. 특히 강력했던 오스만 제국이 이 지역을 다스리던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대인과 아랍인이 늘 서로의 목에 날선 칼을 겨누고 살았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같은 시장의 좁은 골목에서 장사를 하며 이웃으로 지냈고 서로의 문화를 교류했으며 상당 기간 갈등 없이 비교적 평화로운 공존의 시대를 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중세 유럽에서 기독교인들에 의해 끔찍한 탄압과 마녀 사냥을 당할 때 박해받는 유대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했던 곳이 다름 아닌 이슬람 제국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그리고 왜 이토록 맹렬하고 맹목적인 증오가 이 땅에 싹트기 시작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종교라는 두꺼운 껍질을 과감하게 벗겨내야만 합니다. 종교는 분쟁을 촉발한 진짜 원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정치 지도자들이 대중의 분노를 선동하고 누군가는 피 흘리며 죽어야만 하는 세속적인 영토 전쟁을 신성한 의무로 포장하기 위해 꺼내든 가장 자극적이고 치명적인 무기일 뿐입니다. 오늘날 벌어지는 끔찍한 사륙전은 3000년 전의 해묵은 원한이 아니라 불과 100여 년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두 개의 양립할 수 없는 현대 민족주의가 하나의 비좁은 땅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빚어진 참사입니다. 수백 년간 이어졌던 평화로운 공존의 기억을 산산조각 내고 이 땅을 피와 화약 냄새로 진동하게 만든 근본적인 방아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동의 뜨거운 사막이나 성전의 폐허가 아니라 멀고 먼 유럽 대륙의 춥고 어두운 밤에서 서서히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유령을 다시 현실로 불러내어 기어코 남의 땅 위에 무장한 국가를 세우게 만든 절대 치유될 수 없는 거대한 심리적 집단,
트라우마가 갤리를 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의 유대인들이 겪어야 했던 수세기의 삶을 되짚어보면 이들이 왜 그토록 절박하게 자신들만의 국가를 갈망했는지 그 깊은 심연을 엿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이전, 중동의 아랍인들과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하던 시기와는 대조적으로 유럽 대륙에서 유대인들은 항상 배척당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중세의 흑사병 창궐부터 십자군 원정, 그리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사회에 큰 위기가 닥칠 때마다 유럽인들은 가장 먼저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게토라는 격리된 구역에 갇혀 살아야 했고, 언제 폭동이 일어나 자신들의 집이 불타고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러한 끝없는 박해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그 누구도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뼈저린 불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차별이 극에 달했던 19세기 후반, 마침내 유대인 지식인들 사이에서 하나의 중대한 각성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해당 국가의 언어를 유창하게 쓰고 문화를 받아들이며 사회에 융화되려 노력해도 결국 소수민족으로 남는 한 언제든 다시 학살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타인의 땅에서 타인의 선의에 기대어 사는 삶을 영원히 끝내야 한다는 이 처절한 결론이 바로 시오니즘, 즉 유대인 민족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분이 종교적인 열망으로 고향에 돌아가겠다는 낭만적인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생존을 위해 우리 스스로 무장을 하고 우리를 지켜줄 물리적인 영토와 주권을 가져야만 한다는 절체절명의 정치적 생존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둡고 끔찍한 비극이 그들의 뇌리에 절대 지워질 수 없는 낙인을 찍습니다. 바로 홀로코스트입니다. 무려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이 나치에 의해 조직적이고 산업적인 방식으로 학살당하는 동안 놀랍게도 세계는 침묵했습니다. 국경은 굳게 닫혔고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 나서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가스실의 참상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뼛속 깊이 새긴 교훈은 단 하나였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유대인을 지켜주지 않으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힘뿐이라는 무서운 진리였습니다.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피 맺힌 절규는 곧 이스라엘이라는 현대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자 국가적 유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 마주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변국을 향한 가차없는 선제 타격, 압도적인 군사력 사용,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절대 타협하지 않는 강경한 태도. 외부의 시선으로 볼 때 이는 종종 오만함이나 본질적인 호전성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두꺼운 군사적 갑옷을 한꺼풀 벗겨내면 그 안에는 멸망에 대한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거대한 집단 트라우마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성은 전쟁을 즐겨서가 아니라 단 한 번의 패배가 곧 민족의 완전한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홀로코스트의 공포가 매일 현실에서 재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침략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 번 다시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 기꺼이 손에 피를 묻히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2000년이 넘는 유랑 끝에 마침내 조상들의 땅이라 믿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는 도망치지 않기 위해, 다시는 학살당하지 않기 위해 그토록 염원하던 국가를 세웠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완벽한 피난처를 만들었다는 안도감도 잠시, 역사는 이들에게 너무나도 잔인하고 역설적인 운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민족의 수천 년 된 눈물을 닦아주고 비극을 끝내기 위해 선택한 바로 그 땅에는 이미 수백 년 동안 그곳을 고향이라 부르며 살아온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끔찍했던 비극을 끝내기 위한 발걸음이 전혀 의도치 않게 또 다른 민족의 처절한 비극을 잉태하는 끔찍한 서막이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의 끔찍한 학살과 핍박을 피해 혹은 시오니즘이라는 새로운 민족적 각성에 이끌려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던 20세기 초반, 그들은 이주를 결심하며 자신들이 돌아갈 곳이 2000년 전 조상들이 남긴 텅 빈 폐허일 것이라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주인을 잃고 버려진 황량한 사막을 개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낙원으로 만들겠다는 가슴 벅찬 꿈을 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배에서 내려 밟은 땅은 결코 주인이 없는 공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백 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 동안 대를 이어 올리브나무를 심고 양을 치며 흙먼지 나는 시장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온 아랍인들, 즉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풀기 어려운 모순이 발생합니다.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꿈이 도저히 두 사람이 누울 수 없는 비좁은 하나의 침대 위에서 동시에 깨어난 것입니다. 한쪽에는 유럽의 홀로코스트라는 지옥에서 살아남아 생존을 위해 반드시 자신들만의 강력한 요새 국가를 세워야만 하는 유대인들의 절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오스만 제국의 기나긴 지배가 끝나가던 시점에 비로소 자신들의 고향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짓는 독립국가를 세우고자 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정당하고도 당연한 민족주의적 열망이 있었습니다. 생존이라는 절대적인 명제와 토착민의 권리라는 또 다른 절대적인 명제가 이 좁은 지중해 연안의 땅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충돌은 결국 1948년 씻을 수 없는 피의 역사로 폭발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건국을 선언하던 그날, 역사는 완전히 두 개의 얼굴로 나뉘어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해의 전쟁은 2000년의 기나긴 유랑과 핍박을 끝내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되찾은 기적 같은 독립전쟁이었습니다. 텔아비브의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그날은 나크바, 즉 대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대대로 살아온 수백 개의 마을이 파괴되었고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쫓겨나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집의 낡은 열쇠를 소중히 품고 고향을 떠났지만 그 열쇠로 열 수 있는 문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뼈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흔히 전쟁은 절대선과 절대악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땅의 비극은 다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민족 모두 스스로를 역사의 가장 억울한 피해자라고 여길 만한 충분하고도 슬픈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당한 학살의 기억 때문에 한치의 영토적 양보도 곧 민족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신의 안방에서 쫓겨난 생존의 위협 때문에 저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두 개의 정당한 진실이 맞붙은 전쟁에서는 그 어떤 타협도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양쪽 모두 상대방을 이해해야 할 이웃이 아니라 나를 없애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쩌다 이 두 민족은 이토록 잔혹한 생존 게임의 링 위에 함께 오르게 된 것일까요?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서로를 증오하며 자발적으로 이 피비린내 나는 무대를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 비좁은 땅에 폭탄의 뇌관을 설치하고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두 민족의 운명을 억지로 묶어버린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비극적인 피해 연대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시간을 거슬러 20세기 초반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대의 화려한 제국주의 응접실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고 있던 대영 제국은 승리를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기꺼이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오스만 제국의 내부를 붕괴시키기 위해
중동의 아랍 지도자들에게 은밀하고도 달콤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영국군을 도와 티르크인들을 몰아낸다면 전쟁이 끝난 후 이 넓은 중동 땅에 아랍인들만의 거대하고 독립된 통일국가를 세워주겠다는 굳은 약속이었습니다. 아랍인들은 이 약속을 굳게 믿고 피를 흘리며 사막을 내달렸고 마침내 제국의 붕괴를 끌어내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영 제국의 외교관들은 무서울 정도로 냉혹하고 교활했습니다. 아랍인들에게 웅장한 독립을 약속했던 바로 그 시기에 영국의 수뇌부는 런던에서 또 다른 은밀한 문서를 은밀히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벨푸어 선언이라 불리는 이 얄팍한 종이 한 장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을 위한 민족적 고향을 세우는 것을 지지한다는 영국의 공식적인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대한 전쟁에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고 유대계의 강력한 정치적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영국은 하나의 비좁은 땅을 두고 두 민족에게 동시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모순된 권리증을 발급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땅과 생명을 마치 자신들의 체스판 위에 놓인 말처럼 마음대로 쥐고 흔들었던 제국주의의 지독한 오만함이 만들어낸 의도적인 기만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어느 쪽의 약속도 온전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랍의 거대한 독립국가는 사막의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영국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위임 통치라는 명목으로 뻔뻔하게 직접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30년 동안 영국은 자신들이 저지른 이 끔찍한 이중계약의 파국을 수습하려 애썼지만 이미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의 갈등은 통제할 수 없는 끓는 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의 홀로코스트 참상이 알려지며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쏟아져 들어오자 토착 아랍인들의 분노와 절망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습니다. 결국 통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영국은 1947년 이 복잡하게 꼬인 시한폭탄을 갓 태어난 유엔의 탁자 위에 무책임하게 던져놓고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이 내놓은 궁여지책은 팔레스타인 땅을 반으로 쪼개어 유대인 국가와 아랍 국가를 각각 세우자는 분할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는 그곳에 오랜 세월 땀 흘려 살아온 사람들의 삶이나 복잡하게 얽힌 마을의 경계는 철저히 무시된 채 서구 강대국들이 책상 위에서 자를 대고 연필로 무심하게 그어버린 기형적인 조각보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불완전한 지도를 국가 수립의 천금 같은 기회로 삼아 수락했지만 하루아침에 대대로 살아온 비옥한 땅의 절반 이상을 낯선 이방인들에게 내어주게 된 아랍인들은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지도에서 흔히 보는 굵은 국경선들은 대개 오랜 세월 동안 산맥과 강을 따라 혹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합의와 투쟁을 거쳐 형성된 역사의 흉터입니다. 그러나 중동의 국경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런던과 파리의 응접실에서 여유롭게 위스키를 마시던 장교들이 자를 대고 임의로 그어버린 폭력적인 연필 자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심코 그은 그 선 하나가 앞으로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의 붉은 피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괴물이 될지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948년 봄, 마침내 영국의 마지막 군함이 책임을 회피하듯 쫓기듯 팔레스타인 해안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은 텅 빈 권력의 진공 상태와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두 민족의 맹렬하게 끓어오르는 증오뿐이었습니다. 영국의 배가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진 바로 그 순간 억눌려 있던 폭탄이 터지며 거대한 전쟁의 화염이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화약 연기가 거친 후 마침내 지도 위에 이스라엘이라는 피 묻은 이름을 새겨넣고 주변을 둘러본 유대인들은 뼛속까지 얼어붙는 섬뜩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방의 모든 방향이 자신들을 바다로 밀어넣으려는 적대적인 아랍 국가들로 겹겹이 포위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국의 철수와 함께 이스라엘에게 지리적 위치란 축복받은 고향이 아니라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가장 가혹하고 치명적인 저주가 되었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영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들이 왜 그토록 병적으로 안보에 집착하는지, 그 근원적인 공포의 실체를 시각적으로 단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67년 이전에 국경선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지형을 살펴보면 가장 좁은 허리 부분인 지중해 해안가에서 동쪽 국경까지의 거리가 고작 15km에 불과합니다. 15km. 현대의 기갑부대나 전투기가 마음만 먹으면 불과 몇 분, 길어야 15분 안에 돌파해버릴 수 있는 찰나의 거리입니다. 북쪽으로는 레바논과 시리아, 동쪽으로는 요르단, 남쪽으로는 이집트라는 거대하고 적대적인 아랍 국가들에게 완벽하게 포위된 상태에서 등 뒤로는 차가운 지중해 바다가 입을 벌리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군사학에서는 이를 가리켜 전략적 중심이 전혀 없다고 표현합니다. 러시아나 중국처럼 영토가 광활한 국가들은 적의 기습적인 침공을 받더라도 넓은 영토를 내어주며 뒤로 후퇴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후퇴란 곧 국가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만약 적군의 전차가 이 15km의 좁은 목을 끊고 지중해에 닿는 순간 국가는 그대로 두 동강이 나고 주요 도시들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며 유대인들은 다시 바다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패배를 딛고 일어설 내륙의 깊은 숲도 숨어들 거대한 산맥도 없었습니다. 오직 적을 국경 밖에서 막아내거나 아니면 바다에 빠져 죽거나 둘 중 하나의 선택지만 주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유럽에서 겪었던 홀로코스트의 끔찍한 트라우마가 이 지리적 취약성과 결합하면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 어느 국가와도 다른 매우 극단적이고 신경질적인 군사 교리를 탄생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100번의 전투에서 99번을 이기더라도 단 한 번 패배하면 민족 전체가 몰살당한다는 뼛속 깊은 생존의 절박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적이 공격할 조짐이 아주 조금이라도 보이면 상대가 먼저 총을 쏘기 전에 국경 너머로 적의 숨통을 선제적으로 끊어버려야만 했습니다. 방어가 아닌 압도적인 선제 공격만이 유일한 방어라는 이 무자비한 교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지리적 숙명이었습니다. 외부의 시선으로 볼 때 텔레비전 화면 속 이스라엘 군대는 언제나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채 아랍 진영을 가차없이 폭격하는 무적의 전쟁 기계처럼 보입니다. 냉혹하고 오만한 중동의 패권국이라는 이미지가 강렬합니다. 하지만 그 압도적인 무력의 껍질을 한꺼풀 벗겨내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벼랑 끝에 맨발로 서서 매일 밤 다가오는 그림자를 향해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는 극도의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얼굴이 숨겨져 있습니다. 강에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두렵고 물러설 곳이 단 한 뼘도 없기 때문에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먼저 상대를 짓밟아버리는 무력 시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벼랑 끝의 지리적 공포증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주변국들에게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맹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이른바 압도적 억지력이라는 전략을 완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극단적인 군사 교리는 1967년과 1973년에 벌어진 거대한 정규전에서 아랍연합군의 예봉을 꺾고 이스라엘을 기적적인 승리로 이끌며 국가를 구원해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달콤함에 취해 영토를 넓히고 강력한 철옹성을 쌓아 올린 이스라엘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생존을 지켜주었던 바로 그 무자비한 억지력이 이번에는 탱크나 전투기로는 결코 막을 수 없는 완전히 새롭고도 치명적인 종류의 적을 서서히 잉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967년과 1973년에 벌어진 거대한 정규전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변 아랍 국가들의 연합군을 상대로 거둔 눈부신 군사적 승리는 단순한 전투의 승리를 넘어
영원히 벼랑 끝에 서 있던 이스라엘에게 숨통을 틔워준 기적이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 지구, 가자 지구, 골란 고원, 그리고 광활한 시나이 반도까지 점령하며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물리적인 완충지대라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적의 전차가 지중해로 밀고 들어오려면 그 넓은 점령지를 뚫고 와야만 했고, 이는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안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생존의 공포에 시달리던 나라는 어느새 중동에서 가장 강력하고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군사 요새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달콤한 열매에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토를 넓히고 완충지대를 확보했다는 것은 곧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수백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무력으로 통제하고 지배해야 한다는 끔찍한 책임을 떠안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보라는 절대적인 명분 아래 점령지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유대인 정착촌을 끊임없이 건설하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조각내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휘둘렀던 정당방위의 칼날은 어느새 타인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날카로운 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생존을 향한 절박한 억지력이 점령당한 이들에게는 숨을 쉴 수 없는 가혹한 탄압과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기형적이고 거대한 분리의 건축물들을 세워 올렸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이 마을과 마을, 가족과 가족을 잔인하게 갈라놓았습니다. 수많은 군사 검문소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일상을 감시하고 통제했으며 최첨단 안면 인식 기술과 무인 정찰기가 하늘과 땅에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이 자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방패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보안 기술과 막강한 군사력으로 만들어낸 이 거대한 철창 속에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완벽한 안전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요새 국가가 간과한 아주 중대하고 뼈아픈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콘크리트 장벽을 높이 쌓아 올리고 감시 카메라의 해상도를 높인다 한들 그것은 오직 눈에 보이는 적의 장갑차나 무장 병력만을 막아낼 수 있을 뿐입니다. 장벽 너머에서 매일같이 짓밟히는 인간의 존엄성, 내일이 없다는 깊은 절망감, 그리고 대를 이어 피 속에 쌓여가는 지독한 분노는 그 어떤 첨단 무기로도 결코 요격하거나 가둬둘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압력밥솥의 뚜껑을 힘으로 억누를수록 그 안의 압력은 폭발적으로 끓어오르는 법입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안보의 요새는 사실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분노의 용암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의 거대한 정교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과의 끝없는 전쟁에 지쳐갔습니다. 이집트와 요르단 등은 막대한 희생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평화협정을 맺으며 현실과 타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국가 간의 거대한 전쟁은 끝나는 듯 보였고 요새는 더욱 견고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중동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은 이대로 평화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거대 국가들이 물러난 그 깊은 증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기존의 군사교리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새롭고도 끔찍한 세력들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아랍 국가들이 평화협정서에 서명하고 역사의 전면에서 한 걸음 물러났을 때 이스라엘은 마침내 자신들의 억지력이 영구적인 안보를 가져왔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동의 지정학적 진공 상태는 결코 오래 방치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정규군의 빈자리를 채운 것은 더 이상 각 잡힌 군복을 입고 사막을 건너오는 적국의 전차부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앞에 나타난 새로운 적들은 국경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정규전의 모든 규칙을 조롱하며 어둠 속에서 번식하는 거대한 그림자 네트워크였습니다. 이 새로운 위협의 중심에는 중동의 판도를 뒤흔들려는
이란이 버티고 있었고, 그들이 만들어낸 이른바 저항의 축은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서서히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의 가자지구에서는 하마스가 거대한 지하 터널에 미궁을 파고들어 이스라엘의 턱 밑에 시한폭탄을 설치했습니다. 북쪽의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가 이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단순한 무장단체를 넘어선 국가보다 더 강력한 비정규 군사 조직으로 성장하여 수십만 발의 미사일을 이스라엘의 심장부로 겨누었습니다. 심지어 멀리 떨어진 예멘의 후티 반군조차 홍해의 바닷길을 위협하며 이 포위망에 가세했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전선에서 전면전을 벌이는 대신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끝없는 긴장과 마비 상태로 몰아넣는 소모전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비대칭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 전쟁이 낳은 아주 기묘하고도 섬뜩한 역설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최신의 전투기를 띄우고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동하며 심지어 비공식적으로 핵무기까지 보유한 압도적인 군사 강국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첨단 무기들은 수백 달러짜리 조립식 드론과 지하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진 사제 로켓 앞에서는 그 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막강한 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자지구의 좁은 골목이나 레바논의 산악지대에 마음대로 터뜨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거대한 창과 방패는 너무 무거워서 발밑을 파고드는 보이지 않는 독거미들을 짓밟기에는 지나치게 둔탁했습니다. 이 그림자 네트워크에 속한 무장 단체들의 목표는 이스라엘 군대와의 정면 대결에서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력이 이스라엘을 압도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들이 노린 것은 훨씬 더 치명적이고 본질적인 이스라엘의 약점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일상을 파괴하고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안전한 피난처라는 환상을 산산조각 내는 것이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방공호로 달려가야 하는 삶. 언제 어디서 로켓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 적들은 단지 이스라엘 국민들이 단 하루도 편안히 잠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전략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첨단 군사 교리와 이란이 주도하는 그림자 네트워크의 비대칭 교리는 서로를 끊임없이 자극하며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도의 정보력과 정밀 타격으로 적의 수뇌부를 제거하며 통제력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잠시 시간을 버는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거대한 철옹성 아래에는 이미 수많은 균열이 가고 있었고 방심과 오만이 그 틈새를 독버섯처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마침내 이 모든 첨단 안보의 환상이 가장 끔찍하고 원시적인 폭력 앞에 무참히 허물어지는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그날 찢겨나간 치명적인 구멍은 거대한 피바람을 몰고 와 2026년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길고도 캄캄한 절망의 터널로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2026년 지금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단순한 군사적 위기가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철학적, 전략적 파산의 상태입니다. 2023년 10월 7일의 참극은 단순히 국경 방어선이 뚫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종교처럼 맹신해왔던 첨단 기술과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이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굳건한 환상이 산산조각난 묵시록적인 붕괴였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 만든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철책과 안면 인식 센서, 그리고 지하의 진동까지 감지한다는 그 자랑스럽던 첨단 방어망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원시적인 불도저와 패러글라이더, 그리고 맨몸으로 돌진하는 맹렬한 분노 앞에서 불과 몇 시간 만에 무참히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었던 무적의 요새는 사실 오만함이라는 모래 위에 지어진 신기루였음이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날의 충격 이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압도적인 화력을 동원하여 맹렬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가자 지구의 수많은 도시를 평탄화하고 레바논 남부의 벙커들을 파괴했으며 첨단 정보망을 가동하여 적의 최고 위급 지휘관들을 차례차례 암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군사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스라엘은 매일 벌어지는 전술적 전투에서 끊임없이 압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적의 기지를 폭파하고 깃발을 꽂는 군인들의 모습은 뉴스 화면을 장식합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2026년 현재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짙게 깔린 감정은 승리의 환희가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늪에 빠졌다는 깊은 절망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폭탄을 쏟아붓고 건물을 무너뜨려도 결코 무력으로는 파괴할 수 없는 근본적인 모순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끔찍한 소모전이 보여주는 가장 뼈아픈 진실이자 거대한 인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술적인 전투에서는 100번을 싸워 100번 모두 이길 수 있는 막강한 군대를 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전략적 전쟁에서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패배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를 암살하면 그 자리는 더 극단적인 분노로 무장한 새로운 세대가 채웁니다. 도시를 폭격하여 물리적인 테러 기반을 파괴할수록 폐허 속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의 가슴 속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복수심이라는 가장 위험한 무기가 자라납니다. 총알과 미사일로는 사람의 육신을 파괴할 수 있을지언정 억압받는 민족의 저항의지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결코 죽일 수 없다는 낡고도 무서운 진리를 이스라엘은 외면해왔던 것입니다. 이 끝없는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의 내부를 무섭게 갉아먹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를 이끌던 첨단 산업의 젊은 인재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예비군 소집으로 전쟁터로 불려가고 거리는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두 동강이 났으며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은 이스라엘을 전례 없는 외교적 고립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한때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로서 전 세계의 동정과 도덕적 정당성을 얻었던 국가는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되며 정당성을 잃어가는 뼈아픈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결국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생존을 위해 그토록 갈망했던 국가라는 안식처가 이제는 스스로를 갉아먹는 거대한 전쟁 기계로 변모해버린 이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무너진 낡은 안보교리의 거대한 폐허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2026년의 이스라엘. 그리고 피로 얼룩진 중동의 민중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하고 운명적인 질문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3000년이라는 무거운 역사의 수레바퀴가 지나간 이 비좁고 척박한 땅 위에서 2026년의 시간은 여전히 피와 눈물로 얼룩진 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가 품고 있는 뼈아픈 역설을 마주해 왔습니다. 영원한 핍박에서 벗어나 절대적인 안전을 찾기 위해 세운 국가가 어떻게 가장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병영 국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무자비한 억지력이 어떻게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왔는지 짚어보았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최첨단 요격 미사일의 불꽃 아래서도 결코 총탄으로는 죽일 수 없는 인간의 끈질긴 저항 의지와 존엄을 향한 열망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환상의 껍질이 벗겨진 잔혹한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중동의 모든 당사자들은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하나의 차갑고 명백한 진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도 상대방을 이 땅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거나 바다로 내몰 수 없다는 냉혹한 물리적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의 유랑을 끝내고 돌아온 이 땅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홀로코스트의 상처를 가슴에 품은 채 끝까지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 역시 수백 년 동안 조상들의 숨결이 깃든 이 올리브 밭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너진 집의 잔해 속에서도 끊임없이 다시 일어날 것이며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와 잃어버린 고향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 두 민족은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면서는 단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는 지독하게도 슬프고 끈끈한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국가의 안보와 권력에 관한 가장 근본적이고도 거대한 인식의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국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어 만든 두꺼운 콘크리트 장벽도, 하늘을 셀 틈 없이 방어하는 아이언돔도, 적의 심장부를 정밀하게 타격하는 최신의 전투기도 아닙니다. 한 국가를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는 궁극적이고 유일한 무기는 바로 적조차도 기꺼이 지키고 싶어 할 만큼 공정하고 매력적인 평화를 스스로 창조해내는 능력입니다. 내 이웃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한, 그리고 그들의 가슴 속에 희망 대신 끝없는 절망과 분노가 자라나는 한, 그 어떤 첨단 무기로도 나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억압받는 자의 족쇄가 풀리지 않는 한, 억압하는 자 역시 영원히 두려움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 평범하고도 위대한 진리가 바로 중동의 붉은 흙 속에 묻혀 있는 진짜 해답일지도 모릅니다. 2026년의 짙은 연기가 아직 거치지 않은 지금, 상처 입은 이 비좁은 땅의 다음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폐허 속에서 태어나 사이렌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자라난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지금과는 달라야만 합니다. 수많은 피를 흘리고 나서야 비로소 무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깨닫고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게 될 중동의 새로운 세대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복수라는 이름의 끝없는 쳇바퀴에서 용기 있게 내려와 증오의 사슬을 끊어내고 이 좁은 하늘을 지혜롭게 나누어 쓰는 타협의 길을 마침내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낡은 망령에 끝내 사로잡힌 채 3000년 동안 켜켜이 쌓여온 원한이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의 뇌관을 또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고 말 것인가요? 지독하게 얽힌 슬픈 모순의 땅, 영원한 안식처이자 동시에 영원한 감옥이 되어버린 이스라엘과 중동의 내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숨죽인 채 역사의 다음 판결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